자, 여기 함께해 주신 여러분 환영하고요. 저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는 2022 제주 미래비전 도민 공감 프로젝트 석학 강좌의 진행을 맡은 제주 MBC 아나운서 윤상범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새 우리가 지속가능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방증이 아닐까 싶은데, 그래서 우리 제주에서도 지속가능한 제주의 미래 가치에 대한 도민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제주 미래비전 도민 공감 프로젝트를 지난 2016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올해 7회째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자, 그럼 남성현 교수님을 자리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소속이 자연과학대학 지구환경과학부거든요. 예, 그래서 자연과학대학이고 공과대학은 아닙니다. 그럼 자연대나 공대나 다 비슷한 거 아니냐? 이과, 예, 과학, 공학 다 비슷한 거 아니냐 그러시는데 사실 많이 달라요. 저희는 자연과학을 하기 때문에 자연을 지배하는 원리, 자연 과학적인 원리 자체에 관심이 있고 그 자연 원리에 대해서, 과학적인 원리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연구하고 교육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오늘 말씀드릴 공존은 우리 인간과 지구와의 공존입니다. 지금까지는 그 고민들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기후 위기도 찾아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주의 현안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저기 머그컵에 있는 컵, 우리 저 일회용 쓰지 말자 그 얘기가 아니고요. 컵에 있는 메시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Think globally, act locally 그랬는데요. Think globally, 전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act locally, 우리가 지역에서 실천이나 행동을 하는 거죠. 실천이나 행동은 우리가 제주에서 하지만 생각은 전 지구적으로 해야 되죠. 특히 해양, 이 바다를 이야기하려면은 제주 바다나 태평양이나 인도양이나 대서양이나 남빙양이나 북극해나 다 연결돼 있습니다. 바다는 하나입니다. 전 지구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특히 기후 문제에서는 전 지구적으로 생각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어느 한 곳에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 기후 문제, 이제 기후 위기라고까지 하잖아요.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볼게요. 저기 지금 카툰에 보시는 것처럼 지구가 코로나 바이러스죠. 이렇게 생긴 모양이 코로나하고 이렇게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인류가 코로나하고 사투를 벌이는 이 링 안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동안에 이 링 밖에는 체급이 다른 거대한 친구가 지켜보고 있잖아요. 이 친구의 이름이 클라이밋 체인지, 기후변화입니다. 코로나보다도 훨씬 더 심각할 수 있는 그 기후 위기. 이게 이제 기후변화 이야기한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 왜 이제 그럼 기후 위기라 그러고 기후 비상이라고까지 부르느냐? 그만큼 심각하고 이제 너무나도 시급한 문제가 됐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이제 피부로 느끼고 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그레타 툰베리, 이제는 더 이상 미래 세대라고 이야기하기도 그렇고 우리랑 같은 세대입니다. 이제 같은 세대예요. 환경 운동가죠. 그레타 툰베리가 학창 시절에 학교 안 가고 피켓 들고 금요일마다 학교 안 가고 정치인들한테 기후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라고 막 촉구를 한 거예요. 여기 피켓 보시면은 뭐라고 막 써 있는데 저기 오른쪽에 있는 피켓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왜 학교에 가야 됩니까? 당신들이 학교 가서 배우고 공부한 사람들이 한 얘기를 듣지 않는데, the educated 말을 듣지 않는데 왜 학교에 가서 에듀케이션을 받아야 됩니까? 학교 안 가고 기후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라고 촉구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 적극적으로 대처 안 하고 소극적으로 일관하다가 국제사회가 이 기후 문제를 더 악화시켜서 기후 위기가 되고 기후 비상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목소리를 높인 거죠. 이 과학적인 원리는 오래전부터 과학자들이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이 과학의 이 원인은 아주 분명합니다. 태양으로부터 지구로 복사 에너지가 들어와요. 열 에너지, 그죠? 열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건 파장이 짧아서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 중에 있는 이제 온실가스, 온실기체, 이산화탄소 같은 이런 온실기체 영향을 크게 받지 않고 그대로 들어오죠. 그리고 저 들어오는 양은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물론 변하지만 그 정도는 미미하죠. 그런데 지구에서 우주로 빠져나갈 때는 지구 복사 에너지 형태로 나가니까 그거는 파장이 길죠. 그러니까
나가다가 이 대기 중에 있는 온실가스 이런 것들에 의해서 다시 되돌아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온실 속에 있으면 따뜻한 것처럼 지구에서 나가는 에너지를 온실로 이렇게 가둬놓고 있으니까 따뜻한 거. 그게 온실 효과잖아요. 과거에도 온실 효과가 있었고 지금도 온실 효과가 있는데 이게 왜 문제냐? 이산화탄소 같은 이 온실기체, 온실가스의 농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거죠. 왜? 우리가 많이 배출을 해서 산업화 이후에 지구의 자연 생태계가 흡수해 줄 수 있는 것 이상으로 계속 배출을 하니까 농도가 높아지니까 예전보다 온실 효과가 더 강화되는 거죠. 그 온실 효과가 점점 강화된다는 거는 지구의 열이 자꾸 축적된다는 거니까 지구가 점점 따뜻해진다. 온도가 올라간다. 지구 온난화 이렇게 불렀죠. 근데 요즘에는 지구 가열화 이렇게 불러야 된다 그러는데 지구 온난화든 지구 가열화든 지구 평균 온도가 올라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후가 변한다는 거를 저런 식으로 표현하죠. 근데 그냥 지구 온난하면 우리 이제 겨울 되고 추워지는데 따뜻해지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냥 따뜻해지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뭐 1도 올라갔다 그러는데 지구 평균 온도가 1도 그렇게 큰 온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심각하다는 겁니다. 사실 아침 저녁으로 뭐 10도, 20도 막 온도 일교차가 생기고 우리 여름 됐다가 겨울 됐다가 20도, 30도 온도가 바뀌잖아요. 근데 그렇게 1도가 큰 온도로 느껴지세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여기서 1도는 기후에서 1도라는 겁니다. 그것도 지구 평균에서. 기상에서 1도는 큰 온도가 아니죠. 매일매일 끊임없이 바뀌는 날씨, 기상. 여기서 1도는 큰 온도가 아닌데 그런 기상이나 날씨가 아니고 기후에서 장기간의 평균 상태, 기후에서 더군다나 지구 평균 온도가 일정하지가 않고 이게 1도나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후가 변해서 문제라는 겁니다. 기상 변화를 문제라고 하지 않습니다. 기후가 변해서 문제라고 하는 거죠. 자, 기후 변화 이야기한 지 오래됐습니다. 과학자들이 이미 2007년이니까 벌써 15년 전이죠. 15년 전에 노벨 평화상을 이분들이 받았어요. IPCC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죠. 정부 간 협의체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자발적으로 이 기후에 관련된 연구 결과들을 수백 편 수천 편들을 다 모아서 정리해서 보고서를 발간해 왔어요. 정기적으로. 그 4차 평가 보고서가 2007년에 발간이 됩니다. 그 4차 평가 보고서에 참여한 과학자들하고 여기 오른쪽에 계신 아시죠? 엘 고어 미국 전 부통령이고 지금 환경운동가가 되신 저 엘 고어와 4차 평가 보고서에 참여한 과학자들에게 2007년 노벨 평화상을 수여합니다. 인류의 평화에 기여했기 때문에 노벨 평화상을 수여했겠죠. 어떻게 인류의 평화에 기여했을까요? 여기 복잡해 보이지만 이 차트가 아주 대표적인 그런 결과입니다. 여기서 뭐 복잡한 거 다 보실 필요 없고요. 빨간색과 파란색이 있습니다. 크게. 빨간 거는 지구 온난화, 파란 거는 지구 냉각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구 평균 온도를 높이는 쪽으로 작용하는 것들은 빨간 거, 낮추는 쪽으로 작용하는 거는 파란 겁니다. 그러면 저기 제일 위에 있는 CO2, 뭐 CH4 이런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메테인 이런 건데 이런 우리가 온실가스, 온실기체라고 부르는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온실효과 때문에 지구 온도를 높이죠. 열이 축적되게 하니까. 그러니까 빨간색이죠. 근데 저기 파란색으로 된 것도 있어요. 에어로졸. 우리 미세먼지라고 부르는 이런 것들. 입자가 아주 작아서 이거는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막 막아주죠. 그러니까 지구 온도를 오히려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지구 온도를 저렇게 떨어뜨리는 효과가 에어로졸 효과들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저기 전체라고 쓴 것처럼 다 합치면 빨간색으로 된다는 거는 온실 효과가 그만큼 크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지구 온난화가 되고 있다. 지구 평균 온도 올라간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그 자연적 요인이라고 한 저 부분이에요. 아주 작죠. 자연적 요인이라고 자연 변동이라고 돼 있는 부분은 앞에 이것들에 비해서 훨씬 작아요. 즉 다시 말해서 온실가스나 미세먼지 이런 에어로졸이나 이런 것들은 다 우리 인간이 배출하는 물질들이잖아요. 산업화 이후에.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든 그런 요인들이 온난화, 냉각화 이런 지구의 기후 변화를 아주 심각하게 영향을 많이 미친다. 민감하다 하는 거고요. 자연적인 요인은 굉장히 작다는 거예요. 자연적인 요인으로 우리 지구의 오랜 역사에서 빙하기, 간빙기도 겪어왔고 기후가 변해왔습니다. 그렇지만 한 10,000년 전 정도부터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지구 기후가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 그래도 뭐 한 번씩 큰 화산이 폭발하면 이 화산재가 높이 올라가서 성층권까지 덮어버려요. 그렇게 되면
들어오는 그 태양 복사도 차단하니까 지구 평균 온도도 떨어뜨리고 이런 일들은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변동해요. 태양 그 흑점 활동하고 관련해서 이런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도 변동을 하고 그런 자연적인 변화 요인들은 있지만 지금 나타나는 기후 변화, 지구 온난화는 그런 거를 압도할 정도로 훨씬 더 큰 우리 인간 활동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바뀌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타나는 지구 온난화 범인이 누구다? 인간이다. 네, 그겁니다. 그거를 2007년 4차 평가 보고서에 적시했고, 네, 그거를 사람들에게 더 많이 알리고 엘고어 같은 분들이 그렇죠. 그러면서 인간 활동이 원인이냐 아니면 인간 활동하고 무관하게 지구 이런 기후가 변하는 거냐 이런 것에 과학적으로 확실한 근거들을 이 4차 보고서에서 제시를 합니다. 자, 그러면 온실가스 농도 증가했냐? 믿어주세요. 증가했어요. 그런다고 믿는 게 아니죠. 과학은 그게 아니잖아요. 측정을 합니다. 관측을 해서 정확하게 여기 지금 온실가스 농도가 얼마가 됐는지 수치로 정확하게 관측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눈에 안 보이잖아요. 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얼마 있는지 보이세요? 아무도 안 보여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질소도 많고 산소도 많고 막 그런데 이산화탄소 아주 조금 있거든요. 0.03%, 0.04%. 그러니까 아주 정밀하게 측정하지 않으면 모르죠. 그래서 이거 측정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측정을 시작하신 분이 여기 찰스 데이빗 킬링 박사님이죠. 예, 찰스 데이빗 킬링 박사님이 1950년대부터 하와이의 그 마우나로아 그 산 위에 타워를 세워서 거기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를 정밀하게 측정하기 시작해요. 일회적으로 측정하는 게 아니고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측정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알 수 있겠죠. 2022년 10월, 11월 지금까지도 측정이 되고 있어요. 예. 근데 물론 이분은 돌아가셨어요. 데이빗 킬링 박사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는 여기 랄프 킬링 박사님이 계속 측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분은 계속 그 스크립스 해양연구소에 계신데 저도 만나봤어요. 근데 이분은 계속해서 살아 있으세요. 네, 그리고 계속 측정을 합니다. 2022년 11월까지도 지금 측정이 됐죠. 물론 이 킬링 박사님하고 저 킬링 박사님하고 성이 같죠. 예, 여러분이 의심하시는 그 관계가 맞습니다. 예,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네, 부자 관계죠. 네, 대를 이어서 이 지구 대기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63년째 측정을 하고 있는 거죠. 계속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그래서 이 킬링 부자가 발견한 곡선을 우리 킬링 곡선이라 그러는데요. 예, 이 킬링 곡선이 보여주는 걸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계속해서 올라가죠. 꺾인 적이 없어요. 물론 매년 한 번씩 오르내리는 이런 계절 변화는 있습니다. 그건 어디에나 다 계절 변화들이 있죠. 그렇지만 장기 추세가 우상향으로 계속 올라가기만 하고 추세가 꺾인 적이 없죠. 1950년대 후반에 보시면 310에서 320 ppm 수준이었어요. ppm이라는 게 파트 퍼 밀리언, 100만 중에 얼마인지. 그러니까 310, 320이라는 건 0.03%라는 걸 말해요. 예. 그랬는데 지금은 2022년 11월 410에서 420 ppm이 됐어요. 63년 만에 100 ppm 정도 올라간 거죠. 310, 320에서 410, 420. 100 ppm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0.01% 올라간 거잖아요. 아니 이 대기 중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이산화탄소 농도가 0.01% 올라간 게 인류의 공멸까지 걱정해야 되는 그렇게 심각한 위기라서 이걸 줄여야 된다는 거야? 그런 의심이 드실 수 있죠. 그렇죠? 작은 양 같잖아요. 예. 그런데 이 데이빗 킬링 박사님이 측정하기 전에부터 더 긴 기간 동안 이산화탄소 농도를 보시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2022년간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나타낸 건데요. 그럼 이 측정하기 전에 어떻게 알았느냐? 자, 여기 아이스코어, 빙하코어라고 돼 있는데 빙하에 가서 구멍을 뚫습니다. 시추를 하죠. 네, 시추를 해서 저 깊은 데 얼음에 있는 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해요. 그러면 그거는 수십만 년 전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어땠는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곳곳에 빙하에서 과학자들이 측정을 하고 다 이런 것들을 모아서 지구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어떻게 변해왔는가 봤더니 기원 전은 빼고 기원 후로 지금까지만 봐도 2022년 만에 이런 변화를 겪었다는 거예요. 보시다시피 1000년 이상 270 ppm, 280, 270, 280 ppm 수준으로 오랜 기간 오다가 지금 갑자기 산업화 이후에 급등한 거죠. 킬링 곡선이 굉장히 가파릅니다.
그러니까 410, 420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갔다는 거죠. 최근에 와서 우리가 막 배출을 하면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더 길게 보면요, 제일 길게 보면은 우리가 80만 년 전까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그래프인데 80만 년 동안 변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인간 활동하고도 무관하게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 있죠. 근데 200, 250 이렇게 오르내리는 거였지 지금처럼 400 이상 이렇게 올라간 적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못 보던 굉장한 수준의 이산화탄소 농도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올라갔을 때가 간빙기고 내려갔을 때가 빙하기예요. 이산화탄소 농도 내려갔을 때, 온실가스 농도 낮아졌을 때 지구 평균 온도가 낮아졌었고, 올라갔을 때 올라갔죠. 그래서 간빙기가 됐다가, 근데 그 상태에서 우리가 너무 올린 거죠, 지금.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지구 온도가 온실효과가 강화되니까 온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되는, 그게 나타나는 겁니다. 실제 지금 온도가 올라가는 것도 우리가 측정한 거는 온도계 있고, 온도계들 가지고 전 세계 그 지표면, 육상 표면이라든가 또 바다 표면, 해 표면 이런데 한 8천여 개 온도 측정하는, 기온 측정하는 측정계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종합하고, 최근에는 또 인공위성까지 있어서 지구 평균 온도 이렇게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온도를 나타내 보면 여기 빨간색처럼 이렇게 되는데, 그 과거에 온도도 온도계 있기 전 과거부터 온도를 추정해 볼 수 있어요. 뭐 나무의 나이테라든가 바닷속의 산호, 해저 퇴적물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과거 온도를 복원해서 2000년 동안 온도를 봤더니 이런 모양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키 스틱 그래프라 그러는데요. 하키 그 이쪽에 자루 잡는 부분이고 저쪽에 빨간색 부분이 하키나를 치는 부분처럼 생겼죠. 그러니까 보시면 초록색으로 돼 있는 부분 보면 이렇게 쭉 오랜 기간 서서히 변했어요. 이런 자연적인 변화, 인간 활동하고 무관하게 변했던 거는 서서히 변했는데, 저 산업화 이후에 20세기, 21세기 오면서 급격하게 온도가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지구 온난화라는 게 1도 정도 올라갔다고 했는데, 그 1도 변화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대략 한 100년 만에 1도 올라가는 거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라는 거예요.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빠른 속도라는 겁니다. 그게 문제죠. 과거에도 예전에 역사서 이런 데 보면 유럽이 지금보다도 따뜻했대요. 중세시대 때. 그래서 중세온난기라 그러거든요. 11세기, 12세기 이럴 때. 중세온난기에도 보시면 지구 평균 온도는 그렇게 크게 안 변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유럽이라든가 이런 지역은 따뜻했을지 몰라도 다른 지역은 온도가 낮으니까 지구 평균 온도는 그렇게 크게 변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지구 평균 온도가 좀 변한 거는 이 소빙학이라고 부르는 16세기, 17세기, 18세기 이 무렵, 우리는 이제 조선시대 때, 그때 경신대기근 뭐 이러면서 지구 평균 온도도 낮아지고 우리도 전체적으로 추워지고 그런 때가 있었죠. 0.2도 정도 낮아진 거예요. 그래봤자. 그것도 수백 년, 뭐 1000년에 걸쳐서. 그런 속도로 자연적으로 변하는 기후변화 속도였는데, 지금 나타나는 산업화 이후에 우리가 인위적으로 바꾸는 이 기후변화는 훨씬 빠른 속도라는 거죠. 25배 빨라졌다는 거죠.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km로 가다가 시속 2500km로 주행을 하는 거예요. 그럼 위험하잖아요. 충돌을 아직 안 했지만 위험하다라고 경고를 하는 겁니다. 너무 빠르니까. 이 속도를 늦춰야 돼요. 어떻게 늦추느냐? 온실효과 약화시켜야죠. 이번에는 경제적인 피해 규모인데 시간에 따라 나타내 봤어요. 1900년도부터 2019년까지 120년 동안 전 지구적으로 자연재해 피해액, 경제적인 피해액을 갖다가 재해 종류별로, 이것도 뭐 색깔로 구분했지만 하나하나 구분하실 필요 없고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과거에는 피해 규모가 작았죠. 최근에 와서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그렇죠? 이게 커져요. 엄청나게 커지고, 저기 숫자가 100 빌리언 그랬는데 100 곱하기 빌리언이 10억이니까 1000억이죠. 1000억 달러. 요즘 1달러가 1,300원, 1,400원 하나요? 그러니까 여기다 그걸 곱해야죠. 뭐 조단위죠. 엄청난 규모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100 빌리언을 2000년대 들어오면서 막 넘어갑니다. 그리고 200 빌리언도 막 넘은 해가 있죠. 전체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경제적인 피해 규모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 왜 그럴까? 그냥 지구 평균 온도 조금 오르고 마는 문제가 아니라 자연재해 특성들도 자꾸 바뀌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더 대처하기를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 온난화는 그냥 빙산의 일각이고, 실제로는 총체적으로 지구 환경 전체가 아주 심각하게 지금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습도도 올라가고, 기온도 오르고, 수온도 오르고, 바닷물의 해수면도 올라가고, 빙하는 사라지고 있고, 저런 만년설들 이런 게 다 녹고, 빙하들이 녹고, 또 생태계가 다 바뀌죠. 이런 지구 환경이 총체적으로 바뀐다는 거는 거기에 살고 있는 식물, 동물 이런 생태계가 서식지가 바뀌는 거니까 서식 환경을 찾아서 이동해야 되잖아요. 종의 대규모 이동이 있습니다.
대규모 이동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도시를 만들어서 짓고 사는 그것들도 지나가죠. 자연스럽게 우리가 야생동물하고의 접촉도 빈도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예, 그러면 그들이 가진 바이러스 중에 우리가 면역력 없는 거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바이러스 충격 이런 것들이 심해지죠. 오래전부터 기후 과학자들이 기후가 바뀌면서 이런 생태계가 변하고 감염병 충격이 심해질 거다 경고했던 것들이 하나씩 현실화되고 있잖아요. 사스, 메르스, 코로나도 그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면 피해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런 기후 변화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바로 해양에 있는데, 아까 지구온난화 원인, 온실가스 강화돼서 지구의 열이 축적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축적되는 열이 어디로 가는가? 90% 이상이 해양에 흡수되고 있다는 거예요. 대기, 대륙, 빙하, 육상이든 바다의 빙하든 그린란드 남극에 있는 빙상이든 저런 것들에 흡수되는 거 다 합쳐도 10%가 안 돼요. 90% 이상의 열 에너지가 지금 해양에 흡수되고 있습니다. 바다가 다 흡수하고 있는 거예요. 왼쪽이 1984년 9월이고요. 오른쪽은 2016년 9월입니다. 같은 9월을 비교하는 이유는 계절적으로도 이게 넓어졌다 줄어졌다 이렇게 얼었다 녹았다 하니까. 근데 그런 효과는 우리가 빼고 장기간의 기후하고 관련돼서 변하는 해빙만 비교하기 위해서 같은 9월을 봤어요. 84년과 2016년 32년 만에 북극해를 덮고 있던 상당량의 해빙이 사라졌죠. 녹았죠. 자, 오른쪽 보시면 많이 녹은 거예요. 왼쪽보다. 그렇죠? 면적이 많이 줄었습니다. 두께도 얇아지고 해빙이 저렇게 사라지고 있다. 그게 무슨 의미냐? 빙하는 햇빛을 잘 반사시켜요. 우리 알베도라 그러는데 반사되는 비율 그게 높습니다. 90%. 빙하로 덮여 있으면 90% 반사해주고 10%만 흡수해요. 그랬는데 이게 녹으니까 알베도가 작아지죠. 알베도가 6%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94%가 흡수되는 거예요. 더 태양이 공급하는 복사 에너지를 더 잘 흡수하니까 수온이 더 빨리 올라가겠죠. 수온이 올라가면 얼음을 또 녹이니까 빙하로 덮인 부분을 더 줄이고 더 줄이면 더 잘 흡수되고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피드백이라 그러는데 양의 피드백이죠. 점점점 강화돼요. 그래서 북극은 지금 굉장히 빠르게 온난화되고 있어요. 여기 이제 그래프로 나타낸 거는 북극의 그 해빙이 덮여 있는 면적을 나타낸 건데 이 9월, 10월, 11월 세 달 동안만 나타낸 거예요. 근데 연도별로 다른 색깔로 이렇게 막 나타낸 거죠. 저기 위에 보라색 1980년대, 파란색은 1990년대, 초록색, 하얀색 되면 2000년대, 2010년대. 지금은 주황색. 면적이 줄어들고 있는 게 보이시죠? 물론 계절적으로는 이게 10월, 11월 되면서 조금씩 늘어나지만 과거에 비해서 훨씬 적은 상태에서 늘어나고 있다.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기후 때문에 기후가 바뀌면서 북극은 지금 빠르게 저렇게 얼음이 녹고 있다. 뭐 적도도 따뜻해집니다. 지금 적도 바다, 적도의 열대 태평양하고 인도양의 적도 부근에 있는 그 열대 바다, 거기가 수온이 제일 높은데 갇혀 있는 바다라서 우리가 웜풀이라고 불러요. 따뜻한 고여 있는 물이죠. 웜풀. 이 웜풀 해역이 팽창하고 있죠. 지금 위에는 1900년도부터 1980년이고요. 아래는 1981년에서 2018년이니까 더 최근이죠. 자, 위에 있던 웜풀보다 아래에 있던 웜풀이 더 넓어진 거예요. 그리고 빨간색이 진해졌다는 거는 그 웜풀 해역의 수온도 더 올라갔다는 거죠. 웜풀 해역이 넓어지면서 거기에 수온이 올라간다. 열대에 가서 이제 해수욕하기 더 좋아졌나? 아니라는 거예요. 이 웜풀 해역에 수온이 올라가면 태풍도 더 강하고 습하고 위력적인 태풍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 태풍이 만들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태풍의 에너지원이 저 바다입니다. 예, 육지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태풍은 바다에서 만들어져서 이동을 하는데, 바다에서 만들어지는 건 그 따뜻한 바닷물이 수증기를 막 공급하면 그 수증기가 응결할 때 나오는 잡열이 에너지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열대 바다 같이 아주 따뜻한 바다, 증발이 잘 되는 거기서만 만들어지는 거예요. 태풍은. 그런데 그 이 밑에 열원, 태풍의 에너지원이 수온이 올라가고 에너지가 더 많아졌다는 거잖아요. 그럼 앞으로 더 위력적인 태풍이 올 수 있다는 거고, 소위 말하는 슈퍼 태풍, 그런 거를 더 자주 보게 될 거라는 거죠. 예, 실제로 뭐 이미 경험하고 있죠. 얼마 전에도 우리 지난 여름에 흰남노, 또 이어서 남아돌, 예, 이런 것들이 연달아 막 왔었어요. 그죠? 강력한 태풍입니다. 이것도 역대급이에요. 막 예전 매미, 루사 소환될 정도로 그렇게 강한 거고, 그런데 과거에 보던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바다의 빙하가 아니라 이번 육상에 있던 그 빙상이라 그러는데, 대륙 빙상, 대부분의 얼음이 여기 있습니다. 빙상에. 지구상의 얼음들 대부분은 여기 두 군데에 있는데, 그린란드하고 남극, 이게 녹고 있죠. 이것도 인공위성으로 2002년부터 과학자들이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양이 사라졌어요. 그린란드에서 사라지는 양이 연간 2,810억 톤이라서 지금 이제 80억 명이라고 그러던데 이제 77억 명으로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1년에 36톤, 12달로 나누면 한 달에 3톤. 매달 모든 사람들이 3톤씩 없애는 거예요. 그린란드에서. 그 양이 사라졌고 남극은 그거 절반 정도밖에 안 되지만 저기 빨간색으로 진하게 돼 있는 저 부분에서 굉장히 빨리 녹아요. 저기에 집중돼 있죠. 녹는 게. 저쪽 서남극이라 그러는데 서쪽. 서남극의 저 특정 빙하, 스웨이트 빙하라고 부르는 저런 빙하 부분이 굉장히 빨리 녹고 있습니다. 자, 이 육상에 있던 얼음이 녹으면 이게 뭐가 문제냐면 바다로 흘러 들어가니까 바닷물 양이 늘어나죠. 그럼 해수면이 올라갑니다. 남극의 빙하가 굉장히 빨리 녹는 빙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 스웨이트 빙하를 우리가 운명의 날 빙하라고 그럽니다. 둠스데이 글레이셔. 이거 왜 운명의 날 빙하라 그러냐면 저기 빨간색으로 표시한 저기가 굉장히 빨리 녹는다는 거거든요. 이 바닷물, 따뜻한 바닷물이 빙하 아래를 파고 들어가서 이렇게 녹이는데 그럼 빙하가 이렇게 흘러나오잖아요. 근데 아래는 자꾸 파고 들어가고 그럼 두꺼비집 생각하시면 돼요. 모래 아래쪽 파고 들어가면서 자꾸 그러면 이게 불안정해지면 돌발 붕괴를 할 수 있습니다. 와장창 깨지는 거죠. 이게 와르르 깨지면 무슨 문제냐? 스웨이트 빙하가 와장창 녹아서 바다로 흘러나오면 저거 자체는 얼마 안 되지만 저 안에 있던 남극 빙상들이 다 저쪽으로 흘러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전체 그 빙상에 코르크 마개 같은 역할을 합니다. 와인병의 코르크 마개. 마개가 뽑히면 안에 게 흘러나오잖아요. 그런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면 해수면이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죠. 지금 우리 아직 대처가 안 돼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구를 사용하는 방식 자체가 지구가 1.7개 있어야 감당이 되는 수준으로 자원을 쓰기 때문에 그래요. 지구 생태 용량 초과의 날이라 그러는데 1년 중에 이날이 되면 지구가 공급해준 생태 자원을 모두 소진한다는 겁니다. 1970년대만 해도 12월까지 갔어요. 근데 그게 점점 당겨지죠. 그러다가 지금은 2020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약간 강제적으로도 약간 회복됐지만 지금 현재 뭐 7월 말이면 이미 그해 주어진 자원을 다 쓰고 그 다음부터는 빚을 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미래 세대에게. 이대로는 지속 가능하지가 않죠. 이대로는 계속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실제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시면은 하나하나가 뭔지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지만 2000년 동안 이런 그래프를 그려왔습니다. 서서히 변하다가 산업화 이후에 급격하게 절벽처럼 바뀌고 있어요. 산업혁명 전에는 2000년 동안 1.5배 성장했는데 지금은 지난 250년 동안 40배 성장했다. 뭐든지 급변하죠. 인류 역사가 그 권위에서부터 다 해방되어 온 그런 역사인데 그래서 전례 없는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 이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자유를 어떻게 누렸냐면 물질 성장을 최우선에 놓고 지구 환경의 악화를 대가로 지구 환경을 희생하면서 물질적인 성장만 추구했다가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는 전혀 지속 가능하지가 않다는 거죠. 45억 년 충전된 배터리를 400년도 안 돼서 다 쓰겠다. 이렇게 가는 건 계속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절벽을 만난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자유에 대한 책임을 져야죠. 전체적으로 지구 환경을 너무 심각하게 지속 가능하지 않게 이렇게 바꿔놓은 그래서 지금 우리가 홀로시인을 살고 있는데 더 이상 홀로세가 아니다. 새로운 지질 시대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폴 크루첸 교수님이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인류세, 엔트로포신이라고 불러야 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인간이 너무나도 지구 환경을 바꿔서 아예 새로운 지질 시대가 됐다. 이대로는 지속 가능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바꾸자. 적어도 2030년까지. 그런 이야기를 최근에 와서 이제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를 세웠죠. 2030년까지 주 목표 17개. 그중에서 13번이 기후변화 대응이고요. 14번이 해양 생태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느냐? 일단 지구온난화 속도 너무 빠르잖아요. 이거 늦춰야 되죠. 이 온실가스, 온실기체 농도를 조금이라도 천천히 올라가게 줄이자고까지 제가 말씀 못 드립니다. 천천히 올라가게 하려면 엄청나게 탄소 배출을 줄이고 탄소 흡수력은 높여야 되죠. 그래서 모든 부문에서 이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에너지 부분, 발전, 전기를 만드는 방식, 석탄 화력 발전소 이런 걸로 하면 안 되잖아요. 재생에너지 해야 되고 다 바꿔야 되고 교통 부문, 그다음에 뭐 건축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도 저는 자연 생태계. 우리가 이런 걸로 바꾼다고 해서 생태계를 파괴하면 흡수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더 많이 줄여야만 하는 거죠. 자, 탄소 중립으로 가는 거는 기후변화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 필요한 건데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되지 않죠. 적응도 해야 되잖아요. 빠르게 바뀌고 있는 이 기후에. 근데 그럴 때 이제 여러 가지 해법들을 찾는데 사회 정치적인 해법, 경제적인 해법, 그런 탄소 중립을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정책적으로 해법들을 찾죠. 계획은 플랜은 B가 있어요. 그런데 플래넷은 B가 없잖아요. 우리 지구는 A밖에 없어요. 플래넷 A.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다가 지구공학, 기후공학 가지고 잘못 실험하다가 부작용으로 인류 전체를
위태롭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공학적인 접근은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에서 출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제대로 알고 활용해서 해법들을 찾아야 된다. 아는 게 먼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구도 알아야 됩니다. 바다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유엔 해양과학 10년이라는 거를 유엔에서 선언했는데요. 작년부터 10년이 해양과학의 10년이라고 선언했어요. 우리가 원하는 바다를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과학을 해서 바다를 과학적으로 잘 이해하자. 그러면 우리가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해법들을 찾아 나갈 수 있다 하는 거죠. 자, 여기 7가지 우리가 원하는 바다가 있습니다. 여기에 제주 바다를 대입하시면 됩니다. 깨끗한 제주 바다. 오염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깨끗하게 만들어야 돼요. 두 번째, 건강하고 회복력 강한 제주 바다. 제주 바다 생태계가 살아나야 됩니다. 세 번째, 예측 가능한 제주 바다. 제주 바다에서 벌어지는 일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아야 됩니다. 이해를 해야 되죠. 네 번째, 안전한 제주 바다. 제주 바다에서 사고가 없어야 됩니다. 제주 바다에서부터 오는 해양재해 우리가 미리 알고 대처해서 피해를 최소화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지속 가능하고 생산적인 바다. 제주 바다에서 우리가 또 풍요로운 수산 자원들 이런 것들도 얻을 수 있죠. 여섯 번째, 투명하고 접근 가능한 바다. 해양 데이터를 통해서 누구나 디지털 전환을 하죠. 제주 바다도 디지털 세상에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요. 누구나 제주 바다를 누릴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야 되고요. 일곱 번째, 함께하고 영감을 주는 제주 바다. 제주 바다 힐링하러 사람들 많이 오잖아요. 그렇죠? 그걸 누릴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그러니까 바다를 과학적으로 먼저 잘 알고 나서 해법들을 찾아야 된다. 제주 바다를 우리가 과학적으로 잘 알고 그걸 활용해서 우리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그런 해법들을 찾아 나가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후 음모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일본의 원전수 방류에 해양 환경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기후 음모론이요? 아까 트럼프 얘기하는 건가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지구 온난화 자체가 허구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트럼프처럼. 예, 트럼프 대통령은 아예 지구 온난화 자체가 사기라 그러죠. 이렇게 중국이 미국의 그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거다, 뭐 이런 음모론으로 치부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지구 온난화는 그래도 인정하지만 뭐 과장됐다거나 그 원인이 꼭 인간 활동 때문이 아니고 뭐 자연적인 게 많고 우리가 뭐 노력한다고 그게 바뀌지 않는다, 뭐 이런 또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도. 과거에는 꽤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많이 줄었지만, 그런 게 문제죠, 사실.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기후 음모론은 문제입니다. 근데 그게 사람들. 과학에 대한 팩트, 그러니까 과학적인 팩트가 좀 전달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사회, 정치, 경제적인 이런 해석은 항상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과학적인 팩트는 그렇지 않거든요. 온도계로 측정해서 온도가 진짜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건 좀 기네요. 자, 바다는 하나로 이어져 있는데 하나의 국가가 하나의 지역이 활동을 한다 해도 해류 때문에 효과를 체감할 수 없습니다. 현재 세계가 공유하는 해양 환경 조사 자료나 실제 환경 보호 활동에 의한 변화를 수치화한 통계 자료 등을 맡고 있는 기관이나 협의체가 있는지, 그리고 있다면 자료를 누구든 열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이런 거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거기 자료를 제공하고 있고, 그러니까 유엔 차원에서 유엔의 그 유네스코라 그러죠. 유네스코 산하에 IOC라고 있어요. 인터 가버먼탈 커미션 온 오셔너그래피. IOC가 올림픽 위원회가 아니고 올림픽 대신 오셔너그래피 해양학 위원회라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전 지구 해양 관측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글로벌 오션 오브저빙 시스템에서 전 지구 해양에서 곳곳에서 관측되는 관측망에서 수집되는 자료들을 다 공유하고 누구나 다 접근 가능하고 다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쓸 수 있게 그렇게 공개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각국이 자기 영해라든가 어떤 보안상의 이유로 공개 안 하는 데이터도 있지만 전 지구적으로 관측 네트워크를 통해서 아까 그 킬링 곡선 같이 이런 것들, 그 마우나루아처럼 그런 데이터들 다 공개하고 정보 다 제공하고 그러고 있어요. 앞으로는 점점 더 그런 공개되는 데이터 수가 점점 더 많아질 겁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강의에서 교수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참 좋았다고 생각하는 게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주시는 거잖아요. 요즘엔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수치를 여러분들께서 직접 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지금 삶을 반성하게 되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또 요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니까. 아까 IOC라고 말씀하셨죠? 네. 올림픽 위원회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들어가셔서 한 번씩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질문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바다 쓰레기를 주우러 다니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셨나요 혹시? 누구 여기 오셨습니까?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군요. 그러니까 요즘 뭐 플로깅이라고 하죠. 뭐 많이 활동들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고 사계절 바다 쓰레기를 주우러 다니다 보니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지구가 우리가 바뀔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 보내주셨는데 주워도 끝이 없죠 사실. 예. 이거 어떻게 좀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있죠. 네, 당연히 있고요. 예. 지금 굉장히 훌륭한 일 하시네요. 그러니까 플로깅 같은 거 이런 거 문화로 좀 이렇게 자리 잡고 이런 게 너무 좋은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바다 아까 깨끗한 제주 바다 만들려면 있는 쓰레기를 치우는 거 중요하잖아요. 예. 동시에 쓰레기를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배출되는 쓰레기, 그러니까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버리는 거를 못하게 뭔가 제재를 하고 규제를 하고 또 강에서 흘러나오는 것 요즘에 그런 스타트업들도 많이 생겨요. 그 자원 선순환하기 위해서 이 바다로 흘러가는 쓰레기들을 잡아서 그걸로 새로운 자원 만들어서 또 그렇게 하는 그런 걸 하는 회사들도 봤는데 예, 그런 식으로 나가는 쓰레기 바다로 흘러가는 쓰레기를 막는 노력도 해야 되고 이미 있는 쓰레기들은 우리가 최대한 치워야죠. 해안에서 줍는 이런 것들도 중요한데 그 바다 속에 또 거기 있는 쓰레기들도 우리가 빨리 해결들을 해야 됩니다. 예, 깨끗한 바다 만들어야 되죠. 예. 일단 안 버려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버리는 걸 막는 것부터가 예. 중요하죠. 오늘 제가 좋아하는 말로 좀 이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영화 인터스텔라에 나왔던 말인데 우리는 답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래봤듯이. 저는 이 말이 참 가슴에 많이 와 닿았던 말인데 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교수님 같은 분들이 계시고 제시해주는 답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있다면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함께해 주신 우리 남성현 교수님께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시고요. 저희는 다음 기회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